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최희주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의 기일이어서 아이와 함께 엄마를 보고 왔어요. 살아계실 때는 엄마의 답답한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도 엄마가 되어 그 상황을 겪어보니 엄마가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이제라도 엄마 옆에서 효도하고 싶지만 이제 엄마가 곁에 계시지 않아서 할 수가 없네요.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서 애쓴 엄마를 생각하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릴 적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마당 딸린 2층 전원주택에서 가사 도우미에 운전기사까지 쓰면서 살았어요. 집이 잘 살아서 항상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엄청 가부장적이신 분이셨고 엄마는 항상 그런 아버지한테 순종적인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항상 뉴스나 신문만 보시고 저와도 놀아주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항상 근엄한 어른이셨죠. 그래도 저는 그런 부모님께 별다른 불만 없이 자랐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도 도우미 이모도 안 계시더군요. 종종 두 분이 함께 장을 보러 나가기도 하셨기에 저는 그런가 보다 하며 조용히 2층에 있는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방 옆쪽에 있는 손님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도우미 이모가 청소하시나 보다 하며 다가가 보았는데 그 방 안에서 조금 이상한 느낌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숨을 멈추고 문틈 사이로 살며시 보았죠. 그리고 그 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 아버지와 도우미 이모가 함께 있었거든요. 심지어 도우미 이모는 알몸 상태였고 아버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성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뿐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소위 노는 친구들이 하는 야한 영화나 소설의 이야기를 들어만 봤지 직접 그런 것들을 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알몸의 도우미 이모와 아빠를 목격한 것은 꽤나 충격이었고 방 안에서 혼자 마음을 진정시키며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14살의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성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불륜 장면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몇 날 며칠을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 보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엄마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여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대상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엄마와 저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바람 피우시는 것 같아. 내가 봤어.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엄마에게 용기를 내 말을 했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지 못한 건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 저는 엄마가 제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저는 엄마의 충격을 조금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 많이 놀랐지? 사실 나도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도 알고 있어. 그런데 희주야,
이 이야기는 엄마랑 너만 아는 비밀로 하자. 어?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걸 비밀로 하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른들의 세계를 네가 모두 이해할 순 없어. 넌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당부하듯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두 분이 이혼하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도 있었지만 용기 내 엄마한테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말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엄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죠.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뒤로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엄마는 언제부터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티를 절대 내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도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가끔 아버지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낼 때도 엄마는 말대꾸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엄마에 대한 반감이 커지더라고요. 도저히 왜 그렇게 사는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하루하루 다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물론 엄마에게도 마음의 벽을 쌓았죠. 사춘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 눈에 이 집에 있는 어른 셋 모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마음을 돌린 저는 점점 삐뚤어졌어요. 공부도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고 학교를 빠지기도 일쑤였죠. 심지어 술 같은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타이르려고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아버지 일을 들먹이며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차마 몰랐어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가던 시절이라 지원서 작성 전에 학부모 면담이 한 번씩 있었고 엄마도 학교에 오셨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침통한 얼굴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희주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인문계 학교가 없어요.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을 하던지 신도시 쪽에 새로 생기는 고등학교를 일지망으로 넣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이 결과를 예상한 듯 침착하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지금까지 제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셨었죠. 혼을 내려고 하면 제가 아버지 일을 들먹였고 혼을 내지 않으면 말썽을 부리고 다니니 언젠가부터는 공부하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희주 너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유학이나 가거라. 아버지의 말에 제가 좋다 싫다는 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 말씀을 이어가더군요. 대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일반 고등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냐? 너 이래서 대학은 가겠어? 다른 집 애들은 외고에 과학고에 잘만 들어가던데 내가 아주 창피해서 아마 실업계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말썽 피우면서 사고 치겠지. 사고 칠 거면 차라리 외국에 가서 사고 쳐. 소문이라도 안 나게. 그 말에 당장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할 듯 아버지를 바라보자 엄마가 나섰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애를 외국에 혼자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외국으로 보내요? 조용히 해. 당신이 애 교육을 못 시키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그럼 쟤를 실업고등학교 보낼 생각이야? 아니, 내 주변 사람들 자식들은 거의가 특성화하고 다니는데 무슨 실업계야 실업계가. 내가 어디 창피해서 고개나 들고 다니겠어? 모든 일의 시작은 본인이었는데 그건 모르고 엄마에게만 역정을 내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공부 못하는 자식은 창피하다며 외국으로 내쫓으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네, 저 당장 유학 갈게요. 어디든 여기보단 낫겠죠. 부모님이 저 때문에 한창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저는 싸늘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실 당시 16살이었던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서 혼자 지낼 것은 무서웠지만 답답한 엄마, 뻔뻔한 아버지와 같이 사느니 차라리 유학을 가는 게 나을 것도 같았죠. 그날 이후로도 엄마는 안 된다고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어차피 공부도 못하는데 외국에 가서 영어라도 배워오겠다고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바람난 아버지가 싫고 그걸 알면서도 이혼 못하는 엄마가 싫어서 외국에 간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그 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익히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미국에서 졸업하고 직장도 미국에서 잡아서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죠. 인종차별도 있었고 영어를 못하니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 놀려도 놀리는 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짓궂은 친구들이 놀려도 그래 하는 식으로 넘기다 보니 재미가 없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놀리는 사람들도 없어졌죠. 그리고 학교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 덕에 제법 좋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던 저는 무사히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보다 학생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대학교에도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가고 난 뒤에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주야,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다. 한국에? 왜? 나 방학 때도 미국에 있을 거야. 저는 엄마가 방학 때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의 말은 다시 한번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어. 그리고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제 유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고 하셨죠. 저는 제 힘으로라도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싶었지만 미국 대학교의 등록금은 한국의 몇 배나 되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았죠. 저는 하는 수 없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부모님이 제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원망스러운 마음에 대학까지 다니지 못하게 한 원망이 더해져서 더 이상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혼자 살겠다고 고시원을 구해 들어갔고 설이나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엄마도 먹고 살기 위해 뭐라도 하셔야 했는지 굳이 찾아오진 않으셨고 가끔 안부 전화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부모님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힘들게 대학에 입학을 했고 조금 늦은 졸업 후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잊은 채 지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도 했죠. 그런데 2년 정도 연애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오빠, 내가 오빠한테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내가 아버지나 엄마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다 알면서 무슨 결혼이야. 연애하는 동안 저는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안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자신은 끝까지 저만 볼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라며 헤어지자고까지 했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결혼할 이유가 없다며 매달렸고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나서 저를 회유하면서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으니 결혼식장에만 앉아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렇게 한 결혼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쁜 딸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이 예쁜 아이에게는 절대 내가 겪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수없이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출산 후 간혹 엄마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엄마를 만나려면 아버지도 만나야 하니 참았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보니 과거 아버지의 행동을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늘도 아버지의 잘못을 알았는지 제가 딸을 낳고 얼마 후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희주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마의 전화를 받은 저는 서둘러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다는 생각보다 왠지 엄마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찾아뵙지 않으니 잘 몰랐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매일같이 술에 의지해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간이 안 좋아졌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신적인 빈자리를 술로 메꾸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만난 엄마는 많이 늙어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제 엄마 곁에는 저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직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도 뵈러 가고 연락도 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제 딸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렇게 엄마와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이를 낳아봐서 그런지 넌 아무것도 몰라도 돼 라고 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았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며 엄마와 온천도 가야겠다, 엄마랑 쇼핑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쯤 하늘도 무심하시지 엄마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자궁암이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저기로 전이가 되어서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엄마를 조금 이해할 것도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의 시간이 조급하기만 했죠.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걸 갚기라도 하듯 매일같이 엄마에게 갔어요. 진통제를 맞으며 버티고 있던 엄마는 힘들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오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제 앞에서 괜찮다고만 하시더군요. 아픈 엄마가 나에게 힘들다, 아프다며 투정이라도 부리면 좋으련만 엄마를 멀리한 시간 동안 우리의 사이는 벌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엄마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남편에게는 신경을 써주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자상한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본인도 요즘 바쁘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덕에 엄마에게 신경을 쓸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괜찮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 병간호를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야, 그래. 우리 이번 주말에는 강원도에 놀러 갈까? 이번엔 1박 2일로 갔다 오자. 와이프한테는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하면 돼. 어차피 요즘 자기 엄마 아프다고 나한테 신경도 안 써서 별로 의심하지도 않아. 그래. 펜션은 자기가 예쁜 대로 잡아두고 우리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놀러갈 약속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자기는 평생 저만 본다고 했던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람이라니.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도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욕을 해주고 이혼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어린아이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학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냈던 저는 한국에 고민 상담할 만한 친구조차 없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병든 엄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엄마에게 차마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갔다면 그전보다 저를 풍족하게 키울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한 거였더군요. 본인의 자존심과 경제력을 선택해야만 했던 엄마는 자식을 두고 나갈 수도 없고 나를 데리고 나가면 고생을 시킬 게 뻔하니 본인의 자존심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매일같이 눈물을 삼켰을 테죠. 만약 딸이 저에게 아버지가 바람 피운다 말을 한다면 저 역시 엄마처럼 행동했을 것 같았어요. 그제야 그날의 엄마의 말과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저는 그저 숨죽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 다음 날 엄마를 찾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곤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자고 있던 엄마에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엄마, 윤지 아빠가 바람이 났네. 얼마 전에 알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 근데 엄마, 지금 이 상황에 윤지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내가 윤지를 데리고 이혼하면 윤지 고생밖에 안 시킬 것 같고 그냥 참고 살려니 내가 죽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때 엄마가 왜 참고 살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 나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하나 봐. 그렇게 덤덤한 듯 덤덤하지 않은 듯 엄마에게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희주야, 당장 이혼해! 하며 제 말을 툭 잘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니 그간 보지 못했던 환한 얼굴을 하고는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너는 나처럼 절대 살지 마라. 당장 이혼해. 너 혼자도 충분히 윤지를 키우면서 살 수 있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니. 내가 젊을 때만 해도 이유 상관없이 이혼한 여자는 손가락질 당하고 이혼한 부부 자식은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게다가 너는 지금 젊으니 이혼하고도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날 이후 엄마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혼자 애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다면서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말 끝에는 항상 넌 나같이 살 필요 없어.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는 친정도 없었어. 넌 아직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네 옆에 있어줄 수 있을 때 지금 이혼해. 라고 하셨죠. 곧 엄마도 하늘로 떠날 텐데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같이 살지 말라는 그 완곡한 당부에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을 한 저는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데다가 남편이 빚을 껴 해온 집의 대출금을 얼마 갚지 않은 상황이라 재산 분할은 거의 못 받다시피였죠. 게다가 바람난 것 때문에 받은 위자료는 양쪽 합쳐 3천만 원 뿐이었죠. 다행스럽게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지만 그 돈으로 어린 아이를 키우기는커녕 집 한 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엄마 말을 듣고 이혼을 하긴 했지만 막상 이혼하고 통장을 들여다보니 내가 이혼한 게 잘한 일인지 막막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약한 소리를 할 때마다 엄마는 괜찮다며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윤지 보면서 마음 다잡아. 희주, 너도 엄마잖아. 그렇게 저에게 힘을 주시던 엄마는 제가 이혼을 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유품을 정리하던 저는 저 보라고 놓아둔 듯한 봉투 속에서 엄마의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희주야,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윤지랑 행복하게 살아. 이 집은 그래도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 네가 이 집에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엄마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금 받으면 윤지랑 사는 동안 돈 걱정은 없을 게다. 혹시 내 사망보험금을 그놈이 안다면 쉽사리 이혼해주지 않을 것 같아 끝까지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엄마가 죽기 전에 이혼을 해서 다행이야. 내 딸 가슴에 대못 박은 그놈한테 엄마 목숨값이 가지 않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엄마 병원비는 평생 너와 나를 속상하게 하고 간 네 아버지 목숨값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때 어린 너를 지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 그것이 되려 너에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희주야. 우리 딸 이제 부디 행복하게만 지내길 엄마가 하늘에서도 널 지켜줄게. 엄마의 편지를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엄마의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아있을 저를 위한 돈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 보험금을 수령하러 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보험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더군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때 세금 절약 목적으로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는데 집안이 어려워진 후에도 어떻게든 그 보험들을 지키려 노력하신 듯 했죠. 제가 여기저기 보험사에서 수령한 금액은 무려 2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엄마가 평생 참고 살아온 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엄마에게 너무나 감사했죠. 금액도 금액이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혼을 했다면 남편과 이 돈을 나눠야만 했을 텐데 현명한 엄마의 조언으로 엄마의 목숨값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알게 된 소식인데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 이혼을 한 뒤 재혼을 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문제는 제 버릇 걔 못 준다더니 상간녀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허무하게 버림받은 남편은 상간녀의 외도를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올렸다가 본인 역시 상간남이었던 것만 밝혀졌고 상간녀에게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지저분한 소식은 본인들이 물고 뜯고 하는 과정에서 상간녀가 제 SNS로까지 보내줘서 알게 되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둘 다 너무나 한심하더군요. 저는 현재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딸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하더니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군요. 그 마음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모진 말로 엄마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까지 제 생각만 하신 거겠죠. 하늘에서 엄마가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저도 엄마처럼 제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